한국의 운명을 바꿀 신호가 이미 시작된 거 아십니까?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 글은 9.1을 테러와 쓰나미, 금융위기를 꿈속에서 예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예언은 놀랍게도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중국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이상 현상, 중국의 전력마비, 그리고 한국의 급부상,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새 시대의 중심이 될 운명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예언의 숨은 의미와 한국이 맞이할 미래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혼란대,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전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자 전 세계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 마치 지구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그 예언가는 이 모든 혼돈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이 거대한 에너지들이 무작정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자석에 끌리듯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중심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에너지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원래 평범한 영국 중년이었습니다. 1990년 런던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생생한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본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에서 본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언론들은 그를 꿈의 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이웃의 사고, 지역 범죄, 작은 화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꿈들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개인의 운명에서 시작해서 도시, 국가, 그리고 결국엔 전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199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 테러, 모두 그의 꿈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가 인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통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건 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하나만큼은 그를 끝없이 괴롭혔어요. 다른 예언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해서 마치 불타는 낙인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그냥 한 사람의 꿈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섰어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자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초능력이나 예지 능력 같은 건 모두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국 예언가의 소문을 듣고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험은 철저했어요. 그 교수는 예언가가 절대 알 수 없는 장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봐달라고 요청했자 결과는 놀라웠어요. 85% 이상의 정확도로 미래 사건들을 맞췄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가 런던의 한 지하철역을 지정했는데 꿈에서 파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3일 후 그 역에서 파란 재킷의 남성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계속되면서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어요. 영국의 주요 신문들이 앞다투어 그를 취재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남자, 21세기의 예언가, 온갖 별명이 붙었지만 가장 많이 불린 건 꿈의 탐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공식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영국 경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고디아 정보기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테러 공교회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이런 요청들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을 전달할 뿐이에요. 마치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거죠. 화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의 겸손함은 진짜였어요. 어떤 기자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반지 우지가 인간들에게 보내는 칸질에 받는 우편함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의 꿈들이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던 예언들이 점점 멀어져서 아시아 대륙에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작정이 아니라 정확히 세 나라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무언가라 흔들리고, 중국에서 무언가라 멈추고, 한국에서 무언가라 시작되는 꿈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예언가가 기록한 꿈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붉은 달이 바다 위에 떠 있고 그 아래 거대한 섬이 떨리고 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당시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엔화 급락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날 밤 북해상공에는 정말로 붉은 빛발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 얘기에 이런 메모도 남겼어요. 붉은 빛이 일본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다른 꿈에서는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억 개의 불빛이 한순간에 꺼지고 소음으로 가득했던 도시들이 고요해진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것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 원인 불명의 대정전이 발생했어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주요 도시들의 통신망과 전력망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하루 종일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적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날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추가되었습니다. 용이 잠들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것에. 두 사건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중국의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자 발은 하나도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두 기둥이 흔들려야 균형의 문이 열린다고 남긴 메모에는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심장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중국의 침묵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가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지배나 경쟁이 아닌 조화와 협력의 에너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중국의 시스템 복구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했거든요. 마치 그가 본 그 꿈처럼 한반도가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예언가의 가장 선명한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지도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금색이나 흰색이 아니었거든요. 깊고 차분한 푸른색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푸른 고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전 한반도를 감싸는 꿈이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산과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빛이 아니다. 화해의 에너지다. 신기한 건 이 꿈을 꾼 뒤로 실제 세계에서도 한국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정치와 경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한국이 중재한 국제 갈등이 3건이나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포 분쟁, 중동 지역의 에너지 협상,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원 분배 문제까지 모두 한국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외교로 해결되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는 이 푸른 빛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푸른색은 평화의 색이지만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다. 책임감 있는 변화의 색이다. 한국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되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끌어안는 방식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바로 그가 본 그 푸른 에너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새로운 문명의 불씨가 될 거라는 것에.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준비가 시작되었다. 정말 신기한 게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건 한국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일본이 상처가 치유되고 중국의 침묵이 지혜로 바뀌고 한국의 에너지가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동양 삼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빛이 하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중국에서는 깊은 청록빛이, 한국에서는 따뜻한 푸른빛이 올라와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빛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일본의 금빛은 반성과 감순의 빛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마음 말이에요. 중국의 초록빛은 변화와 균형의 빛이었어요. 거대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의지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푸른빛은 창조와 공감의 빛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해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민 건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중국의 전력망 복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들이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시스템 재구축을 도왔거든요.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과거처럼 서로를 견제하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정말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회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회의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건 유리 테이블에 세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는데 천장에는 태극 문양에 새겨진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예언가가 꿈에서 본 그 장면과 똑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방송사는 동양의 새벽이 서울에서 다시 시작되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아시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공영방송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전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늘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 할머니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과 일본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한 편견보다는 호기심과 존중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말이에요. 영국 예언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정리하라, 연결하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지침이었거든요. 기억하라는 건 과거를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의미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처를 나침반으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사이의 아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들을 원망의 재료로 쓸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침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리하라는 건 우리 주변의 혼돈을 차근차근 정돈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가족과의 작은 오해를 풀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서 서로 도우며 이런 작은 공감의 행동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명의 세포가 된다고 했거든요. 연결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본 그 푸른 고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마음을 이어주는 의식과 자비의 그물망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1000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1000개의 마음이 다시 10,000개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벼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편견 없이 소통하려 하고 외국인들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본 그 미래의 조각들이었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문자는 이랬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다. 하늘이 길에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직접 그 길에 걸어봐야 할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작은 친절들, 진심 어린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하늘 위에는 새벽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태양에 뜨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작의 빛입니다. 하늘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 걸음은 별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영국 예언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600년 전부터 3명의 동양 예언가가 공품으로 강구해온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선의 남사고 임진왜란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중국의 매풍, 청나라 멸망 시기를 200년 앞서 기록했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정복창, 한국 전쟁이 시작과 끝의 연도까지 정확히 써놓았던 예언자입니다. 이들의 예언 중 90% 이상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 현자가 모두 한 목소리로 남긴 가장 놀라운 예언이 밝혀졌습니다. 2026년 한반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인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580만 명이 그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2026년 3월에 일어날 역사적 변화의 실체와 그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수백 년 전 예언가들이 모두 같은 해를 가리켰을까요? 답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매일 퍼져나옵니다. 가자 지구의 눈물, 시리아의 비명, 아프가니스탄의 절망,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경제는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가계부채는 폭탄처럼 터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한 해마저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 찾아오고 태풍과 홍수가 도시를 삼키고 있어요. 지진은 예고 없이 땅을 갈라놓고 산불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판은 또 어떤가요?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만 난무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찢어져가고 있어요. 이 모든 재앙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대 동양의 지혜서들을 펼쳐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떨리는 해가 올 것이다. 용의 기운이 잠들고 보망의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나면 동방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를 것이다. 마치 긴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국 명나라 때 천문관들이 남긴 비밀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서방은 쇠락하고 해가 뜨는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큰 변화의 물결이 동쪽 바다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일본의 고대 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나라 주변에서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세 나라의 현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미래를 보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의 시선이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이제 그 예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현실의 뉴스가 되고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거에서 온 세계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해, 같은 장소를 가리키며 남긴 그들의 메시지. 이제 그 신비로운 예언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17세기 중국 황실의 천문학자 매풍입니다. 그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현자였습니다. 자금성의 깊은 반, 그는 천체망원경 앞에서 왕조의 운명을 내다봤어요. 영나라가 무너지고 총나라가 일어날 것을 200년 앞서 예견했고 그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었어요. 서쪽 왕조들의 시대가 끝나고 동방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특별한 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남사구라는 놀라운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읽는 대가였어요. 산과 강, 들판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땅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라고 불렸어요. 남사불은 조선 땀을 걸으며 미래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함도 정유재란의 고통도 그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마지막 예언서에 남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든 용이 깨어나 하늘로 승천하는 해,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빛의 동방을 비출 것이다. 세 번째 예언가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정복창. 그의 실체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기록에는 고려 말 숨어 살던 인도자라 하고 다른 기록에는 조선 초기 궁중의 빔의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남긴 예언들의 정확성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정복창은 자신이 직접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이 직접 내게 속삭여주는 말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서 곳곳에는 이상한 숫자들과 암호 같은 문장들이 가득했는데 후대 연구자들이 해독해보니 한국전쟁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모두 같은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중국의 매품은 별에서, 조선의 남사보는 땅에서, 그리고 신비로운 정복창은 하늘의 음성에서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가리킨 그 특별한 해, 바로 2026년입니다. 세 현자의 예언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본 첫 번째 신호, 동방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징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매풍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들어보세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에서 솟아오르고 바다가 천둥과 함께 타오르리다. 처음 이 문자나 읽으면 단순한 시적 표현 같아 보여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 미사일 발사 실험대, 각국의 무력 시위, 매풍이 300년 전에 본 바다가 천둥과 함께 타오르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은 아닐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예언을 해석하려 애써왔어요. 어떤 이는 공산주의 흉묘에 뜻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예식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매풍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들, 바다 위를 가르는 번개 같은 묘사들이 나와요. 이것이 현대의 무기치게, 탄도미사일이나 공중폭발을 묘사한 것은 아닐까요?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술들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매풍이 기록한 7일의 순환입니다. 그는 이 대혼란이 정확히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7번의 해가 뜨고 지면 갑작스러운 고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폭풍 뒤의 고요처럼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파괴가 아니라 창조가 시작된다는 뜻일까요? 매풍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800년 대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역사가 80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겪는다고 봤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800년 만에 고려가 일어났고 고려가 무너진 지 800년 만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끝난 지 800년이 되는 시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 파괴가 아니라
재생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가 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매풍의 비전. 그것이 바로 세계 균형의 새로운 축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기록했어요. 동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땅, 그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매풍이 중국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바다 건너편 조선 땅에서는 또 다른 현자가 땅의 기운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남사고였어요. 그가 들은 땅의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사고가 조선 땅을 걸으며 느낀 것은 매풍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시였어요. 그는 발밑에서 올라오는 땅의 진도를 풍해 미래를 읽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용이 산을 오른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남사골은 한반도의 지형 자체가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맥들이 용의 척추이고 동해와 서해가 용의 날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용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 외침과 고통 속에서 기운을 잃고 잠들어버린 용. 하지만 큰 혼란의 시기가 오면 이 용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남사고의 또 다른 예언도 섬뜩해요. 이것이 자연재해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앙을 뜻하는 걸까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사일 실험, 핵무기 위협, 각종 무력 시위대,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같지 않나요? 하지만 남사골은 이런 혼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이 시련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남사고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은 바로 흰옷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어요. 왕관을 쓰지 않지만 모든 이가 따르는 자, 칼에 들지 않지만 모든 적을 물리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지도자는 불길 속의 가로도 타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남사골은 이 인물이 나타나는 시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뒀는데 그 시점이 바로 용이 깨어나는 해와 일치합니다. 이 흰옷의 지도자가 가져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화해와 통합이라고 남사고는 강조했어요. 그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풍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해. 그것이 이 신비로운 인물의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고 원수였던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게 될 것이다라는 남사고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남사고가 본 2026년의 의미는 단순히 혼란의 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철이 잠든 자들을 깨우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철 같은 마음, 볼처럼 굳어진 생각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나는 해,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의식 상승, 집단적 각성의 시작이라고 남사골은 예견했어요. 하지만 남사고와 매풍의 예언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워줄 세 번째 예언가, 가장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정복창의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예요. 그가 하늘에서 직접 들었다는 음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복창의 예언은 앞의 두 현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타오르고 땅이 둘로 나뉠 것이다. 살아남을 자들과 사라질 자들로.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심상치 않아요. 정복창은 2026년을 단순한 변화의 해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갈리는 분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음과 사라짐이 물리적 생존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적 각성을 뜻하는 걸까요? 정복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후자에 가까워 보여야 공방에서 일어날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정복창의 묘사는 정말 소름 끼쳐요.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덮을 것이다. 해도 달도 빛을 잃고 갈들이 떨어지는 듯 보일 것이다. 이것이 예식이나 자연현상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욱 짙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어둠이 걷히는 순간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빛 속에 드러날 것이다. 마치 시험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는 뜻으로 들려요. 정복창이 본 선택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추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과 직접 소통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을 뜻해요.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보다는 진실과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정북창은 예견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후지산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정북창은 잠든 산이 깨어나면서 아시아 전체가 정화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후지산의 분화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정화의 신호라는 뜻일까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탐욕과 미움, 질투와 원망이 모두 씻겨나갈 것이라고 봤어요. 마치 화산재가 땀을 덮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북창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800년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전쟁이 사라지고 국경이 의미를 잃고 모든 민족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시대, 그 평화로운 세상의 중심에 바로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닿는 곳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나라를 묘사했어요. 하지만 정북창은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천둥이 그친 후에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신들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파괴와 창조, 절망과 희망, 분열과 통화,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예언가가 공통으로 본 그 신비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혼돈과 분열의 한복판에서 튀어나는 이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화려한 왕관을 쓰지도 않고 권력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리가 담겨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끄는 진정한 리더. 바로 그런 인물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세현자는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새로운 지도자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이 세계의 신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정신적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문명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품고 몰려드는 희망의 땅,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한국 모습이라고 예언가들은 그려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예언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바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전쟁과 재앙, 혼란과 고통, 이 모든 시련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에요. 파괴를 선택할 것인가? 창조를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키울 것인가? 사람을 나눌 것인가? 그 선택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의식,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판단,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예언가들은 말했어요. 새 현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방에서 떠오르리다.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자, 그가 새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되리다. 이 아름다운 구절 속에 모든 희망에 담겨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희망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빛이 바로 이 동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800년 새 시대의 출발점이에요. 물질만 추구하던 문명에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으로, 경쟁만 일삼던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이 땅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80만 명이 이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더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보이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봐요. 2026년 1월 30일, 이 날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500년 전 우리 조상의 목숨을 걸고 남긴 예언서에 정확히 기록된 그 날입니다. 정감록,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서가 지금까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정확한 날짜까지 예측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500년 전 누군가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리고 그 예측이 99%까지 맞아떨어졌다면, 마지막 1%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03일 후, 2026년 1월 30일 새벽, 한반도에서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감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어둠에 건드려 빛을 찾는 방법을 담은 생존 지침서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 내용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감록이라는 책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조선 중기,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승려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소 암자에서 수십 년간 수행하던 이 무명의 수도자가 어느 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법칙을 완전히 깨뜨려 본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예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조의 흥만성쇠, 백성들이 겪을 고난과 기쁨, 자연이 보낼 경고와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정감록 속에는 우리 민족이 언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생존 안내서 같았던 것입니다. 승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언젠가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책은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지켜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언젠가 이 지혜가 꼭 필요한 때가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책을 우리 민족 집단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5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 가난과 풍요, 절망과 희망의 순환 패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아픔과 기쁨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확하고 학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비로운 이 책의 정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혈통 속에 새겨진 민족적 지혜의 발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축적된 생존의 지혜가 한 권의 책으로 결집된 것입니다. 정감록을 제대로 이해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재앙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 재앙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매 한 줄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의구심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들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정감록이 지금까지 예언해온 일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끝나던 1910년, 정감록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왕조가 저물고 동쪽 바다 건너 외놈들이 이 땅을 짓밟으리다.
왕실이 무너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게 될 것까지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비극, 바로 동족상잘의 비극도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땅이 둘로 갈라지고 같은 핏줄길이 충불일에 겨누리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싸우게 된 그 참혹한 현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감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 것이며 한강에서 기적이 일어나리다. 바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경제발전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세계가 놀란 그 발전상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온 세상을 이끌게 되리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 문화를 보십시오. 음악, 영화, 드라마가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기술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왕조의 몰락부터 분달의 아픔, 기적 같은 재건,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까지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예언들은 어떨까요? 바로 그 나머지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은 이때 주인이 없고 젊은이들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리라.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부동산 거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청년 실업 문제까지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배움은 많으나 일자리는 없고 부모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리다. 대학 졸업생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괜찮은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부모들의 모습이 수백 년 전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가짜의 방에 갇혀 살리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가족 간의 대화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 정신건강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고 백성들은 광장에서 분노를 터뜨리리다. 끊이지 않는 정치인들의 부패 스킨대, 시민들의 분노와 대규모 시위대, 좌우로 갈라진 이념 대립까지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사회 전반의 신뢰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 대립, 계층 간 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정감록은 이 모든 혼란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이 부딪히는 해의 경제와 도덕의 동시에 시험받으리다. 바로 지금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충돌하는 절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욱 큰 변화를 앞둔 전조 현상입니다. 과연 이 모든 혼란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 혼란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정감록은 이를 네 마리용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끌어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리를 전략적 동맹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한반도를 두려고 경제적 압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야욕을 숨기면서도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밤으로부터 에너지와 안보 카드로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 문제입니다. 부유가 쇠가 하늘로 치솟고 바다에서 긴장이 끓어오르리다. 핵무기 위협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위치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정작 우리말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기대며 기술은 일본과 경쟁하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혼란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여기서 놀라운 절안점을 예언합니다. 혼돌의 한가운데서 순수한 마음과 이중의 시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하나로 묶으리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의식의 새로운 차원으로 각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능력, 동서양의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 이익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순수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물질 중심에서 정신적 가치 중심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정감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 봄의 기운이 땅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의 혼란과 고통도 새로운 각성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정감록은 절대로 파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와 재생, 그리고 영적 각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을 목숨 걸고 지켜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분열은 더 깊은 이해와 통합을 위한 진보입니다.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상고의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물질의 시대가 저물고 의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공동체의 행복을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대립의 문화에서 협력과 조화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에 보여줄 새로운 모델입니다. 유교의 인의예주와 불교의 자비심, 그리고 현대적 창의성의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융합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을 이뤄온 유교의 덕목은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로움, 예의와 질서, 지혜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불교의 자비심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 더해지면서 삼오연결성과 공존의 지혜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가치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과학과 같은 현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게 됩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혁신을 인도하고 현대의 기술이 고대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도 종종 공동체의 해체와 정신적 공허함을 낳았다면 한반도에서 탄생할 새로운 문명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조화와 정신적 풍요를 함께 추구하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더욱 깊이 실현하는 도구가 되고 경제 성장이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세계에 보여줄 미래의 모습입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가가 동시에 명사를 실천하고 과학자가 철학을 논하며 정치인이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사회, 경쟁과 협력이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효율성과 인간미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 이것이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문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기회는 오히려 혼란이 되고
각성 없이 맞이한 변화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깊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외부 세계에 압도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단순히 지나만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DNA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고구려의 기상, 신라의 문화, 고려의 개반섬, 조선의 학문적 전통, 그리고 근현대의 역동성, 이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닌 지혜와 교훈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며 내일의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판절에 올바르게 이식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며 진정한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변화는 항상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의 혼란과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즉각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우선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고립되거나 완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확고한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더 개방적이 될 수 있으며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양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책을 읽고 명상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강한 내면을 만들고 그 내면의 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이 날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반력상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순환의 절환점이며 새로운 시대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천문학적 배치, 역사적 주기,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 모두 이 시점에서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란 피할 수 없는 수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이 날은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혼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준비한 공동체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분열된 사회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날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준비의 시간이고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가족과 공동체 차원에서는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며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들이 모두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정감록이 절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회를 위기로만 보고 가능성을 위협으로만 인식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질문도 회피하지 않으며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주변의 신호를 읽을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준비하라. 절망은 두려움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두려움은 적어도 무언가를 경계하게 만들지만 절망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의미 있다고 믿고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준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취는 모두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관점을 살리면서도 약점을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며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공통의 이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각성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른 모든 선택은 이 선택으로부터 파생됩니다. 두려움을 택하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되며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각성을 택하면 적극적이 되고 개방적이 되며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혹에 직면했을 때, 좌절을 경험할 때, 매번 우리는 두려움과 각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월 30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그날의 운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새로운 시대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